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고 이제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처음엔 일찍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제가 15살쯤이었는데 한참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였던 터라 도망을 간 엄마는 당연히 미웠죠. 하지만 무뚝뚝하고 능력 없어서 엄마까지 도망가게 한 아빠도 미웠어요. 철이 없었죠. 아빠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며 어렵게 저를 키웠다는 걸 모르지 않았던 저였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는 그런 아빠가 감사하기보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저희 아빠는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닫고 열쇠를 복사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40대 한창 나이였음에도 허리가 살짝 굽어 계셨고 허리가 그렇다 보니까 걷는 것도 엉거주춤했죠. 얼굴은 왜 항상 구두약을 묻히고 다니는지 가뜩이나 검은 피부가 더 꼬질꼬질해 보여서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런 아빠의 직업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이 온통 싫은 것 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였지만 아빠는 그런 제 성적표를 보고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아빠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소위 말하는 그냥 그때그때 꼴리는 대로 살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자기 궁금한 마음에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가잖아. 근데 나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근데 아빠는 혹시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 궁금해서.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무슨 아빠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냐? 계속 그럼 나 확 삐뚤어진다. 네 인생이잖아.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인생 가지고 부모한테 협박을 해? 인생 길어. 그래봤자 네 손해야. 짜증나.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갔지. 엄마도 분명 아빠한테 질려서 도망간 걸 거야. 참, 지금 생각해도 저는 못된 딸이었어요. 아빠에게 상처될 만한 말만 콕콕 집어서 하는 그런 나쁜 딸이요. 하지만 이제야 고백하자면 그런 아빠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고 싶었어요. 왜 딸바보 아빠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땐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저는 그런 아빠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생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그런지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더욱 정남이 떨어지는 말만 골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평생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로 살았는데요. 뒤늦게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된 저는 그동안 남들 공부할 때 놀았던 벌을 제대로 받는 건지 고등학교 내내 당연히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했고 그 결과 다행히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각했던 것처럼 백의의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3교대로 피고남은 기본이고 고약한 환자 상대에 온갖 잡일도 모두 간호사의 몫이어서 처음엔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게다가 만지기 싫고 보기 싫은 것도 간호사라면 감내해야 했고 그중 제가 힘들었던 건 여자들이 많은 그 집단 특유의 문화였는데 뭐 일종의 후배 길들이기라고 하면 아실까요? 저는 그냥 그게 학교 다닐 때 늘 있었던 괴롭힘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 성향 자체가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하는데 동료는 물론이고 선배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어느새 일도 일이지만 직장 내 보이지 않는 따돌림과 괴롭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한 번은 오전 출근 근무가 끝나 집에 가는 길에 그 주중에 아빠 생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빠에게 생일 겸 밖에서 고기를 먹자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됐다고 했을 아빠였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인지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빠와 둘이서 집에서 가까운 고깃집에 갔죠. 왠지 자꾸만 어색해서 말없이 고기만 먹고 있었는데 평소 아빠와 잘 알고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 무리가 고깃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웬일로 구두쇠가 고기를 다 사먹냐며 그 아저씨들이 저희 아빠를 놀리는데 아빠가 피식 웃더니 그 아저씨들에게 저를 소개했는데요. 저는 아빠의 의외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울에서 간호사 하는 내 딸이야. 내 딸 처음 보지?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이 녀석이 밥을 먹자고 해서 왔어. 그러니까 괜한 얘기하지 말고 저쪽 가서 자네들끼리 조용히 먹어. 어쩐지 고씨가 그렇게 자랑하는 딸이구만. 간호사 일한다고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하는 거 알아? 어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가서 밥이나 먹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아빠가 창피해서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요. 평소 이렇다 저렇다 표현 한 번을 하지 않더니 저는 아저씨들의 말에 아빠를 다시 봤죠. 분명 제가 사려고 했는데 계산까지 마친 아빠는 무슨 기분이 그렇게 좋은지 혼자 실실 웃기까지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빠에게 떽떽거렸던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좋아? 좋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랑 이렇게 밥 먹고 집에도 같이 가는데. 그러고 싶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너 바쁘잖아. 간호사 일이 좀 힘들어. 아빠는 내가 간호사인 게 그렇게 좋아? 남한테 자랑할 만큼? 간호사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딸이 간호사라는 게 좋은 거지. 그게 그 소리잖아. 이럴 거였으면서 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말했어? 아빠가 뭐라고 말했는데? 왜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 있잖아. 아, 아빠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진짜 바라는 것도 없었고 중요한 건 네가 뭐가 되고 싶은가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네가 뭐가 됐든 다 좋아. 내 딸이니까. 우리 부녀는요.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도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어요. 그렇다 보니 약간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빠의 그 좋다라는 말이 저는 싫지 않았고 그 일이 있고부터는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마음도 저절로 접었는데요. 그렇게 5년차 간호사가 되니 저를 힘들게 했던 괴롭힘도 사라지고 일도 손에 익어 제법 능숙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죠. 이번엔 그런 저에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연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때는 여느 이혼한 부부들이 그러하겠지만 악연인 줄도 모르고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고 훗날 저의 남편이 될 그 사람과 저는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연인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서글서글했는데 무뚝뚝한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유머 감각도 좋고 말도 잘하는 남편에게 저는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남편을 좋아한 탓인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생겼어요. 지금이야 이 아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사나 싶지만 그때는 병원에도 그렇고 양가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그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우리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 남편은 저의 임신 사실에
일주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당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 일을 하던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남편은 우선 자기 엄마부터 만나서 인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보다도 저희 아빠 직업을 문제 삼으셨는데요. 어머, 그러니까 아가씨 아버님이 구두 닦기라는 거죠? 이건 좀 곤란한데? 엄마, 뭐가 곤란해? 직업이 뭐 어때서? 그러는 엄마는 밥 장사 하잖아. 밥 장사가 어때서? 나는 밥을 파는 거잖아. 그런데 저쪽 아버지는 하루 종일 남이 신던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거라고. 음식 만드는 거랑 남의 발냄새나 맡는 거랑 같아. 저는 인사를 가면 의뢰 저희 아빠 직업을 물으실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일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솔직히 망설여졌는데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 때문인지 곤란하다고만 할 뿐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원래 자기 엄마 성격이 말을 필터링 없이 하는 스타일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그 결혼을 멈추는 것이 맞았는데 그때까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감행했는데요. 그래도 내심 꺼림칙한 기분은 어쩔 수 없어 한숨이 쉬는 날이 많았고 어느 날 저희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의 고민하는 모습 때문인지 여태 아무 소리 없던 아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결혼 그만둬라. 애도 낳지 마. 저는 갑자기 하는 아빠의 그 말에 당황하고 또 무슨 이유인지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시어머니보다는 아빠가 만만했는지 그만 참고 있던 화를 내버렸죠. 아빠,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물론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한 건 잘못인데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애는 죄가 없잖아. 그럼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그런 결혼을 너는 하고 싶어? 너 살면서 내내 이 결혼한 걸 후회할 수 있어. 저는 그때까지 아빠에게 시어머니가 아빠의 직업을 비하하며 문제 삼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빠는 시어머니가 혼전 임신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차마 이게 다 아빠 직업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저는 아빠에게 그냥 애먼 짜증만 냈어요. 아빠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도 난 아빠처럼 이혼 안 하고 잘 살 거야. 우리 애 기죽지 않게 영찬 씨랑 잘 살 거라고. 넌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 나라고 이혼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나도 너 기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었어. 그럼 그런 일 안 했으면 좋았잖아. 남들한테 굽실거리면서 남이 신던 구두나 닦고 밤새 열쇠 전화 올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번 돈이 얼마야. 우리 사는 걸 봐. 어느 집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날 좋아하겠냐고. 아빠는 순간 저의 모진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입을 꾹 닫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돈이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내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올까봐 떠나지 못한 거였는데 어른이 된 저는 그때도 아빠의 그 깊은 속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에게 상처만 남기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그런 저에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셨고 이 돈으로 혼수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하라고 하시더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심하게도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미안했는데 그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아빠에게 그때는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어요.
비록 저희 신혼집은 월세였지만 아빠가 준 돈이 있어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저희 아빠가 염치는 있다며 또 볼멘 소리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제법 저의 눈치를 보시긴 했어요. 신혼집 구할 때 남편은 거의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시어머니 역시 말만 뭐라도 있는 것처럼 했을 뿐 10원짜리 하나 보태지 않으셨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 들어온 건 귀신같이 자기 주머니에 챙기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아빠에게 축의금 들어온 거 모두 가져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의 입에서 정말 의외의 말이 나오더군요. 축의금 들어온 거 전부 아버님한테 드리려고? 왜? 어머니도 축의금 전부 당신이 챙기셨잖아. 그야, 우리 엄마는 워낙에 인사 갈 데가 많았으니까 원래 받았으면 가서 해야 하잖아. 근데 아버님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주면 우리 뭐가 남아? 뭐가 남아야 해? 우리 지금 장사하니? 그리고 말이 좀 그렇다. 우리 아빠가 준 5천만 원 아니었으면 우리 이 아파트 월세라도 꿈도 못 꿨는데, 자기 엄마는 괜찮고 우리 아빠가 챙기는 건 아까워? 에이,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우리도 곧 있으면 애기도 나오는데 목돈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그냥 해본 소리야. 그리고 아버님 보니까 은근 현금 부자시더라. 처음엔 남의 구두 닦아서 몇 푼이나 버실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재료값 얼마 안 드는데 앉은 자리에서 하루에 몇십원 버는 거더라고. 무슨 말이 그래? 하루 종일 좁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뭐라 그런다고 자기까지 우리 아빠 함부로 말하지 마. 자기도 내가 자기 어머님 보고 남의 밥이나 차려주는 일이나 한다고 하면 좋겠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고. 난 이런 일로 자기랑 싸우고 싶지 않아.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어. 난 자기랑 우리 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 저는 초장에 그런 약속을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제가 딸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저희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손은 닦고 나오셔야죠. 아니다, 요 앞에 사우나 있던데 목욕 좀 하고 오세요. 애가 얼마나 면역력이 약한데 조금만 더러워도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니다. 사돈, 저는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애기가 너무 작아서 앉기도 겁이 나네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가겠습니다. 아빠, 그래도 손주는 한번 안아보고 가야지. 자기야, 아버님이 안기 겁이 나신다고 하잖아. 100일 지나고 애기 좀 크면 그때 안아보시면 되지. 그렇죠, 장인어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들어왔을 때 진하게 풍기는 화장품 냄새가 났거든요. 그 화장품은 아빠가 자주 가는 목욕탕에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 냄새가 났다는 건 아빠가 아기 보려고 목욕탕을 다녀오셨다는 건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의 말과 태도에 화가 났던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빼서 저희 아빠 품에 건네주고 말았어요. 얼떨결에 아이를 안아든 아빠와 순식간에 아이를 뺏긴 시어머니는 둘 다 놀란 얼굴이 역력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친정 아빠가 그런 일이나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선을 넘었음에도 저에게 걸핏하면 자기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했고, 저는 아이 양육과 간호사 일도 하다 보니 힘들어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알기를 우습게 한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식당 손님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으시는데, 세상 천지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는데, 하룻밤 자고 둘째 날 점심때가 되어 제가 친정 갈 채비를 하니
그게 못마땅했던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얘, 그냥 그러지 말고 명절은 여기서 다 보내고 니네 집은 다음 주에나 가라. 너는 어차피 친정가도 음식하고 기다리는 엄마도 없잖니. 어머니, 아무리 저희가 여기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말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 엄마 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서 가야 해요. 너 지금 나한테 가야 한다고 통보하는 거니? 여자는 원래 시집 오면 남편 집 사람이야. 내가 널 보내줘야 가는 거라고. 어디 시엠이 눈치도 안 보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오라, 너 결혼할 때 네 아버지가 돈 5천만 원 해줬다고 그러나 본데 대한민국에 딸 시집 보내면서 그것도 안 하는 집 있니?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론 아들 장가 보내면서 돈 한 푼도 내지 않는 집이 없다고 하던데 그 소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자꾸 저희 아빠 무시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찬 씨랑 저 어버이날이랑 명절에 따로따로 가자고 할 판이에요. 뭐야? 넌 어떻게 생긴 애가 내내 하는 법이 없니? 영찬이한테 들어보니 너 원래 네 아버지 안 좋아한다며. 그래놓고 무슨 효녀랍시고 이러는 건데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 자기 부모 무시하는 말에 내내 하는 등신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뭐 부당하게 어머니한테 하는 거 있어요? 어머님이 먼저 이기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저라고 입이 없어서 그런 말 못하겠어요? 저희 아빠가 영찬 씨한테 아버지 없어서 가장 노릇 하겠냐고 하면 어머님은 기분 안 나쁘시냐고요. 이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오냐, 내가 오늘 네 정신교육을 제대로 해줄 참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제가 있던 방에 열쇠를 채우셨어요. 밖에서 남편 목소리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절 연휴 내내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면서 반성하라고 소리쳤고 저는 너무 황당해 이 문을 부셔버리겠다고 했는데 문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말이 더 황당했어요. 자기야, 그러길래 왜 자꾸 우리 엄마 자극해. 그러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내가 문 열어주라고 말할게. 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당신네 집에 뭘 잘못했어. 왜 사사건건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건데. 음식 차리고 기다리는 엄마 없으면 친정도 아니야. 당신은 우리 애리가 나중에 그런 취급 받으면 좋겠어? 또 오바한다. 내가 아버님이랑 같냐? 나 계약직이긴 해도 교사야. 어느 사돈이 교사를 무시해? 그러지 말고 자기도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엄마 하자는 대로 좀 해. 막말로 우리 엄마는 싫은 거 다 감수하고 당신 며느리로 받아줬잖아. 차라리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그때 싫다고 하시는 게 나았어. 이 문 마음 먹으면 부술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명절에 아주 동네 망신 당해봐. 뭐? 신고? 잠깐만. 엄마, 얘 경찰에 신고한대. 빨리 문 열어. 저는 왜 전에는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덜 큰 남편을 보고 실망했어요. 결혼 초에는 홀어머니라 아들로서 챙기고 싶어 그러나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기 식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이 결혼의 끝은 보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딱 하나, 내 딸이 이혼가정 아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고민이 됐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라도 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거에 주눅이 들 딸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어차피 가도 제 속마음을 모두 말할 수 없겠지만 딸아이만 데리고 친정에 갔고 서툰 솜씨나마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린 아빠를 봤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만 데리고 나타난 저를 보고 아빠는 내심 걱정이 되는 얼굴이었지만 끝내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꺼내게 됐는데요. 아빠, 전에 내가 아빠랑 다르게 이혼하지 않고 잘 살 거라고 큰 소리 쳤잖아. 그거 미안해. 왜 갑자기 안 하던 사과를 다 해? 너 무슨 일 있냐?
정서방도 안 오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만 데리고 왔지. 결혼 생활이 쉽지 않지. 아빠가 잘나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왜 뜬금없이. 네가 말은 안 해도 아빠 다 알아. 어릴 때부터 너 아빠 창피해했잖아. 그래서 너한테 처음 하는 소린데 다른 일도 해볼까 했어. 근데 배운 게 이거라고. 아빠는 이 일이 좋더라. 아빠는 아빠 일이 좋아? 왜?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너 그거 모르지? 열심히 사는 사람의 구두를 닦을 때 아빠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리고 다시 반짝반짝해진 구두를 보면 다시 열심히 뛸 그 주인이 생각나서 아빠는 참 뿌듯하더라. 그리고 열쇠 잃어버렸다고 아빠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래. 너 열쇠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철렁한지 알아? 지금은 뭐 비밀번호 누르는 분들이 더 많지만 아빠는 그 찰컥하는 소리가 좋아. 문 열리는 그 소리? 사람 마음도 이렇게 찰컥하고 열리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쉽지 않지. 원래 그런 거야. 몇 년 더 살고 부대 껴야 그 사람 속이 보이지. 아빠도 말이야. 열쇠 구멍을 자세히 보다가 그 구멍에 맞춰서 문을 열어. 사람 마음도 그런 거 아니야? 너 정서방 마음 자세히 봤어? 비록 너한테 서운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서 힘들어할 사람은 네 남편이야.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워. 결혼 전에는 왜 몰랐지? 좋다고 아빠한테 도끼 눈 뜰 때는 언제고. 그러지 말고 잘 맞춰봐. 너 내 딸이지만 어려워. 뭐? 그날 저는 참 오랜만에 아빠와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빠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아빠가 그 일을 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순간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어린 날의 제 모습이 미안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와 이런 좋은 시간을 많이 갖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그런 저의 마음을 모르는지 애석하게도 저에게서 저희 아빠를 뺏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인데 아빠는 그렇게 저와 명절을 보내고 일주일 뒤에 새벽에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전화에 여느 때처럼 문을 열어주러 나갔고 아빠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차량이 치는 사고가 발생해 허망하게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아빠의 사고였기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저 대신 남편이 아빠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전에 명절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과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있어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의 빈소를 지키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발인이 있기 하루 전 저녁 다 늦게 그제야 장사가 끝났다며 장례식장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는 혀를 끌끌 차며 인상을 찌푸리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해요. 니네 아버지도 참 팍복하다. 어째 그렇게 허망하게 가니? 아휴, 그래도 네 입장에선 잘 된 거야. 병이라도 걸려서 죽었어 봐. 병수발에 병원비에 신경 쓸 일이 어디 한두 가지니? 마지막엔 그래도 자식 덜 고생시키고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나는 가족이니까 봉투는 따로 안 남아. 대신 오늘 밤엔 여기 일 내가 도울게. 육개장은 맛이 있니? 장례식은 뭐니 해도 육개장인데 내가 맛을 한번 봐야겠다. 저는 저의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정말 경멸하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으며 육개장을 먹겠다고 나갔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는데 일을 돕겠다는 시어머니는 남편과 소주를 마시며 하하호호 수다만 떨더군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소곤소곤 하더니 남편이 말리는데도 저를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 아가, 내가 방금 사돈 사망보험금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금이 15억이 맞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네 아버지는 그런 보험을 들 생각을 하셨을까? 은근 통이 크시다니까. 내 전에 너한테 5천 줄 때도 알아봤지 않니? 어머니, 지금 그 말을 꼭 여기서 지금 하셔야겠어요? 저희 아빠 아직 여기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 보험금 어머니랑 상관없으니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넌 무슨 애가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이제 너한테 누가 있어? 집 나간 니네 엄마가 돌아와서 나 너 같자고 하기 전에 우리 그 돈으로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사자. 나 예전부터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다. 내가 네 아버지 몫까지 너한테 잘해줄게. 이젠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해라. 엄마는 무슨. 저는 돈 앞에 얼굴색을 바꾸며 한강 보이는 아파트 타령하는 시어머니를 그냥 봐줄 순 없었어요.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저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있는 향로를 시어머니 앞에 내동댕이 쳤고 한강 보이는 집 같은 소리 하냐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무서웠는지 잿가루를 얼굴에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는 도망치듯 빈소를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모두 본 남편은 제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씩씩거리며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라는 개가 웃고 지나갈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남편에게도 악다구니를 쳤어요. 어른? 지금 여기서 보험금 얘기하면서 한강 아파트 타령할 때야? 당신도 그래. 우리 아빠 보험금 어떻게 알았어? 왜? 거기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니네 엄마한테 쪼르르 말했니? 너 말 다 했어? 그래, 솔직히 15억인데 너 같으면 싫겠냐? 그리고 장모님이 언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몫을 나누자고 할 수도 있어. 그럴 바엔 부동산으로 묶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정말 너란 사람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우리 아빠 목숨값으로 니네 엄마 꾸밀어주자고? 됐다 그래. 그 돈 우리 아빠가 혹시 몰라서 나한테 그거라도 물려주겠다고 어렵게 부은 보험이야. 넌 볼 걸 넌 봐. 내가 남이야? 당신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 돈 나눠가는 게 그렇게 싫어? 어차피 부동산으로 묶으면 좋을 돈 그냥 우리 엄마 소원풀이하게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사자는 건데 이게 이 난리를 칠 일이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뭐니? 내가 남편이긴 하니? 사람이 돈 생기니까 안면 싹 바꾼다고 하더니 그게 너다. 발이는 딸인 당신 혼자 알아서 해. 난 갈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어머니를 따라 빈소를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화루를 치우며 눈물을 흘렸고 이젠 정말 이혼밖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저희 아빠의 발인을 마치고 온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당신이 당한 치욕을 잊을 수 없다며 남편과 이혼 서류를 들고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고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아무리 너를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네 아들이랑 이혼해. 그리고 어제 나한테 그런 짓 한 거 피해 보상하고 재산 분할 알지? 이 집 보증금이랑 네 아버지 보험금 반 떼서 내 아들 줘라. 뭐라고요? 그 돈을 왜 어머니 아들한테 줘요? 저야말로 이혼 바라던 반데 꿈도 야무지네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 무시하고 저 괴롭힌 거 제가 소송 걸면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위자료 주셔야 할걸요? 뭐야? 내가 널 언제 괴롭혔어? 시애미가 며느리 교육시킨 게 괴롭힌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됐다. 내 치사해서 내 힘으로 그 아파트 산다. 그러니 너 잔말 말고 절반 내놔. 강도예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단 돈 1원도 못 드려요.
그렇게 저의 긴 이혼 소송은 시작됐어요. 다른 건 그다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 숙려 기간이 길었고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뭘 그렇게 노력했다고 어필을 하는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아빠 보험금을 욕심냈던 것이 컸기에 이혼 소송은 제가 바라던 대로 끝이 났죠.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아 재산 분할할 것이 없다면서 남편이 오히려 아이 양육비와 제가 결혼 생활 중 느꼈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이 떨어졌는데요. 저한테 돈 뜯어갈 생각만 하다 오히려 돈을 주게 됐으니 모자의 얼굴이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이었지만 당한 걸 제대로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가게가 있는 건물을 매입했고 그 건물주가 원래는 시어머니와 절친한 관계였는데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부탁을 했는지 보증금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내 코가 석자라 이 건물 파는 건데 하필이면 이혼한 친구 며느리가 건물을 산다고 하니 이걸 팔아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요. 친구가 워낙 어렵게 살아서. 알겠지만 그 밥집 하나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거든요. 이제 뭐 주인이 바뀌었으니 애 엄마 마음이지만 내가 정말 가운데서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무리해서 그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됐지만 시어머니 친구의 말에 꼭 그 건물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빠가 남겨준 보험금과 집 보증금을 모두 털어놓고 부족한 돈은 대출까지 받아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다행히 건물 가장 위층을 주택으로 쓸 수 있어서 저와 딸은 그곳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건물 매입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에게 서면으로 주인이 바뀌었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통보했죠. 바뀐 주인이 저라는 걸 알 리 없던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으로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상가 꼭대기에 사는 저를 찾아왔는데요. 그 바뀐 주인이 저라는 걸 안 시어머니는 당신 손으로 그 과일 바구니를 내팽개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뭐야, 바뀐 주인이 너였어? 이것 봐라. 넌 이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건물 샀냐? 결국 저 혼자 그 돈 다 먹고 싶어서 이혼했던 거네. 그래놓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미쳤니? 내가 왜? 나 절대 못 줘. 말은 바로 하세요. 이혼은 먼저 그쪽에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못 주신다면 저는 법으로 하면 돼요. 세상 천지에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법이 어딨어요?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애원을 했으면 변변한 계약서 한 장이 없냐고요. 다음 달까지 거기 적힌 보증금이랑 월세 입금하시든지 가게 빼든지 하세요. 못 준다고 버티실 생각이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가게를 빼지 않아 저는 사설 업체를 불러 가게를 철거했고 순식간에 쫓겨난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들어보니 남편이 보호받을 법이 있을 거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친 게 문제였어요. 네가 버티면 된다며.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걸 어떡해. 그러게 엄마야말로 작작했어야지. 여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가게는 그냥 하게 해주면 안 될까? 예정? 우리가 언제 그런 게 있었나? 그러게 내가 좋게 얘기할 때 현명하게 생각했어야지. 당신은 가만 보면 참 멍청해.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는 애리가 있어. 애리 아빠는 나잖아. 그래 아가, 니들이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애가 있으면 완전히 남남으로 살 수는 없는 거야. 애리가 있는데 우리가 남이니? 내가 너 안 긁을 테니 원래대로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다오. 응? 왜요? 한강 보이는 곳에서 장사하세요. 한강 보이는 천막에서 장사하시면 되겠네요. 뭐야? 시어머니는 또 성질이 올라왔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이번엔 제 눈치를 보느라 그런 자기 엄마를 붙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모습이 정말 혼자 보기 아까웠네요. 그 후 모자는 결국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보증금에 월세까지 감당하며 장사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아니었는지 남편은 걸핏하면 저에게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그게 어려우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지금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건물 임대료가 꽤 괜찮게 나와서 저는 다니던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하고 있는데요. 한부모 밑에서 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아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희 아빠처럼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아갈 때까지 묵묵히 그 옆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고 싶은데요. 이번 생에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그 모자도 욕심이 끝내 화를 불러온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배웠으면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왕 부리는 욕심이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욕심이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